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재료과학과 물성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체를 한 페이퍼 리뷰를 2개 하셨고요. 네, 하셔서 중간고사가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좀 재료과학 중에서도 세포와 관련된 재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실 요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세계 선진 아이비리그 과학자들이나 세계 QS 랭킹 대학이 높은 그런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제 재료를 전공하고 세포를 전공했지만 이 두 개를 다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세포의 상상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전공한 저도 이제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훨씬 세포와 재료를 이해하는 그거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전까지는 이제 재료 자체는 아닌 재료가 뭐 이게 강도가 좋냐 안 좋냐 이 이야기였는데 뒤에 할 거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세포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주기세포가 바뀌고 우리의 몸의 세포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제가 인트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려운 논문 2개 정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설명한 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같은 논문을 공부하셔서 또 발표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는 것으로 기말고사 대체를 할지 아니면 다른 기말고사를 시험 문제 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중간고사 대체용 파일을 여러분들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16명이 다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서 채점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엔 이제 세포와 재료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세포와 재료 인터랙션을 알기 위해서 인지하셔야 될 게 세포가 가만히 멀쩡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뭔가 좀 느리네요. 보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포가 지금 제가 타임랩스 이미지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 세포를 이렇게 추정한 것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가 막 가만히 있지 않게 이렇게 여기저기 움직이죠. 얘들끼리 분열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세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왼쪽은 실제 이미지고 오른쪽이 이 세포 하나하나를 트래킹하는 이미지예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 세포가 이렇게 뭉쳐있으면 뭉쳐있다가 바깥으로 퍼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운데서 바깥으로 퍼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쭉 나와서 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 사진 보게 되시면 얘 확대는 이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포가 쭉쭉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건 세포가 움직인다. 움직일 때 움직이기 위해 어떤 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허공을 움직일 수도 있고 수영하듯이 아니면은 우리가 땅을 밟듯이 땅을 기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기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도토리 묵같이 아니면 푸딩 이런 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포가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지만 그 중간 어딘가의 느낌으로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우주 유형처럼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길쭉길쭉한 파이브로블라스트처럼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동글동글 납작하게 에피셀리얼 셀 우리가 각막세포라고 하는데 각질세포 이런 각질세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기도 하고 길쭉길쭉하게 파이브로블라스트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고 어쨌든 세포는 움직인다를 아시고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세포 소개관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포 핵이 있을 테고 핵은 이제 우리의 DNA가 담겨져 있죠.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DNA 뉴클리어 포어가 있어요. 이 포어를 통해서 이제 RNA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RNA가 이제 포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클리어 포어를 통해서 우리가 RNA나 단백질이 핵 안과 핵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RNA라고 칩시다. RNA라고 친다면
DNA가 있고 DNA에서 우리가 센트를 두고 말하고 하죠. RNA를 전사하는 거죠. RNA를 전사해서 내가 필요한 단백질 만들려고 RNA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한 다음에 그 전사한 단백질이 어디로 가죠? 뉴클리어 포로 통해서 빠져나간 다음에 이 핵막에 바로 붙어 있는 이 RER,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 여기서 해가지고 이쪽에서 프로테인 신스시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사된 트랜슬레이션된 아주 용어 헷갈리는데 트랜스크립션 된 RNA, DNA에서 이제 RNA가 트랜스크립션 되고 그 트랜스크립션 된 RNA가 뉴클리어스를 빠져나와서 포를 통해서 그 다음에 ER에 갑니다. 러프 ER에 가서 ER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RNA가 프로테인이 되는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죠. 네, 번역하게 돼가지고 결국엔 RER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되고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고 번역을 하게 되고 번역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골지 컴플렉스 이런 곳에서 이제 3차원적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진 것들이 뭐 이제 베제클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해하자면 핵에 있는 DNA가 있고 DNA가 RNA 만들어지고 핵막을 통해서 나간다. 나간 핵막을 통한 RNA는 이제 이 엔도셀룰라 레티큘럼 ER에서 이제 단백질로 합성이 되고 단백질 합성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조금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골지로 가가지고 골지에서 단백질의 뭐 인산화라든지 아니면 당 지질화의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차원적 구조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만들어진 구조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시 이 단백질이 세포 핵막을 통해서 핵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세포 안에서 세포질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 만들어진 다음에 세포 밖으로 갈지 세포 안에 있을 것인지 그 안중에서 핵 안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한번 ECM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을 이루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 이런 거 이제 파라크란 이펙트라고 해서 내 세포가 옆에 있는 세포한테 이제 뭐 전달할 때 직접 닿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처럼 야 너 뭐 해래 이런 식으로 전달할 때 이런 파라크란 이펙트를 내려고 할 때 우리가 단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세포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세포 안에서 활용되는 거는 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신호 전달이 기작이나 아니면 세포에 있는 골격들 이런 식으로 뭐 사이토플라즘의 구성 성분이나 사이토스켈레톤 같은 뭐 마이크로튜브, 인터페닌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같은 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세포가 어떤 주변 환경을 인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또한 단백질 중에서도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간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것이냐? 보통 트랜스크립셔널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세포의 유전자 전사가 잘 되게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사람 상태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팔을 움직이자라고 움직이게 됐는데 세포의 머리 역할은 핵이죠. 핵에서 만약에 내가 주변 환경이 뼈가 될 환경이에요. 주기세포 입장에서 그럼 주기세포가 이게 뼈가 되는 환경이 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세포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이 생각하는 거 대신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전사 단백질을 핵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호 전달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뼈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그 뼈와 관련된 뭐 이런 단백질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DNA가 RNA로 전사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을 전사인자라고 하는데 전사인자도 하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핵 안으로 들어가는 단백질이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생물학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세포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ly does more than catch errors. With Grammarly, you can find really good,
Cells are the smallest living units of an organism. All cells have three things in common, no matter what type of cell they are. All cells have a cell membrane, which separates the inside of the cell from its environment, cytoplasm, which is a jelly-like fluid, and DNA, which is the cell's genetic material.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of cells. The first category is eukaryotic cells. They have organelles, which include the nucleus and other special parts. Eukaryotic cells are more advanced, complex cells, such as those found in plants and animals. The second category is prokaryotic cells. They don't have a nucleus or membrane-enclosed organelles. They do have genetic material, but it's not contained within a nucleus. Prokaryotic cells are always one-celled or unicellular organisms, such as bacteria. So, what are organelles? Organelle means little organ. Organelles are the specialized parts of a cell that have unique jobs to perform. Let's start with the nucleus, the control center of the cell. The nucleus contains DNA, or genetic material. DNA dictates what the cell is going to do and how it's going to do it. Chromatin is the tangled, spread-out form of DNA found inside the nuclear membrane. When a cell is ready to divide, DNA condenses into structures known as chromosomes. The nucleus also contains a nucleolus, which is a structure where ribosomes are made. After ribosomes leave the nucleus, they will have the important job of synthesizing or making proteins. Outside the nucleus, the ribosomes and the rest of the organelles float around in cytoplasm, which is the jelly-like substance. Ribosomes may wander freely within the cytoplasm or attach to the endoplasmic reticulum, sometimes abbreviated as ER. There are two types of ER. Rough ER has ribosomes attached to it, and smooth ER doesn't have ribosomes attached to it. The endoplasmic reticulum is a membrane-enclosed passageway for transporting materials, such as the proteins synthesized by ribosomes. Proteins and other materials emerge from the endoplasmic reticulum in small vesicles, where the Golgi apparatus, sometimes called the Golgi body, receives them. As proteins move through the Golgi body, they're customized into forms that the cell can use. The Golgi body does this by folding the proteins into usable shapes, or adding other materials onto them, such as lipids or carbohydrates. Vacuoles are sac-like structures that store different materials. Here, in this plant cell, the central vacuole stores water. Going back to the animal cell, you will see an organelle called a lysosome. Lysosomes are the garbage collectors that take in damaged or worn-out cell parts. They are filled with enzymes that break down this cellular debris. The mitochondrion is an organelle that is the powerhouse for both animal and plant cells. During a process called cellular respiration, the mitochondria make ATP molecules that provide the energy for all of the cell's activities. Cells that need more energy have more mitochondria. Meanwhile, the cell maintains its shape through a cytoskeleton. The cytoskeleton includes the thread-like microfilaments, which are made of protein. And
microtubules, which are thin, hollow tubes. Some organisms, such as plants, that are photoautotrophic, meaning they capture sunlight for energy, have cells with an organelle called a chloroplast. The chloroplast is where photosynthesis happens. It's green because it has a green pigment called chlorophyll. Plant cells also have a cell wall outside of their cell membranes that shape, support, and protect the plant cell. Animal cells never have a cell wall. There are many other unique structures that only some cells have. Here are just a few. In humans, for example, the respiratory tract is lined with cells that have cilia. These are microscopic hair-like projections that can move in waves. This feature helps trap inhaled particles in the air and expels them when you cough. Another unique feature in some cells is flagella. Some bacteria have flagella. A flagellum is like a little tail that can help a cell move or propel itself. The only human cell that has a flagellum is a sperm cell. In summary, remember, eukaryotic cells are plant and animal cells with a nucleus and membrane-enclosed organelles, while prokaryotic cells are unicellular organisms without these things. All cells have a cell membrane, cytoplasm, and genetic material. And even though only plant cells have chloroplasts, both plant and animal cells have mitochondria.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이게 자, 제가 핵 안에 있는 게 크로마좀 있고 크로마틴이 있고 이제 이 크로마틴이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의 유전자가 23개로 가면 나중에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크로마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뭐 응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응축이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한 가닥 한 가닥의 DNA가 쭉 있고 이 DNA를 전사를 해가지고 R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게 여기에 DNA 서열에 붙고 그 다음에 RNA를 코딩할 수 있는 거가 붙어가지고 뭐 RNA 메신저 RNA를 만들 수 있는 그냥 뭐 tRNA라든지 그런 게 붙어서 RNA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이 RNA가 핵막에서 쭉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리보점에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RNA 가닥이 합성이 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RNA에서 펩타이드 형태로 합성된 것들이 이렇게 베지클에 쌓여가지고 골지 아파라투스에 가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차원직 기능할 수 있는 3차원직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세포 밖으로 보낼 것이냐, 세포 안에서 쓸 것이냐, 핵 안으로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사실 공부 다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보시면 우리 세포를 키울 때 2D, 3D 두 개가 있어요. 2D가 뭐냐? 2D는 세포를 평평한 이런 종이 위에 키우는 거예요. 플라스틱, 뭐 배양계라고 하는 플라스틱 배양계 키우게 되면은 그거를 2D라고 하고 보시면 형태가 이렇게 이 세포가 하나인데 막 쭉쭉 손 같은 게 뻗어 있죠. 그래서 사실 세포 입장에서는 눈이 없기 때문에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촉수를 딱 뻗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자리를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막 돌기를 뻗다가 쭉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쭉 감소가 되면서 압축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D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이런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표면이 아니라 우리가 젤리를 생각하면 돼요. 젤리 안에 세포가 들어가 있다. 내가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위아래 양옆이 다 뭐 물도 있고 어떤 맞닿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다리를 다 벌린 채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3D라고 하고 2D, 3D의 중간 형태도 있다.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2.5D 이 정도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거 뭐 3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토리 묵을 3D라고 한다면은 도토리 묵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실타래 같은 게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있다. 이런 식으로 실타래가 막 있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약간 3D 구조가 되잖아요.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2.5D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2D에서도 이런 식으로 형태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형태에 따라 세포가 자라기도 하고, 네, 평평하게 되면 평평하게 동그랗게 자란다, 쫙 퍼지게 자란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눈이 없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라멜로포디아와 필로포디아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라멜로포디아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의 어떤 그 라멜로포디움, 포디움이 이제 포디아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라멜로포디아가 단수고 라멜로포디움이 복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포의 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라멜로포디아와 필리포디아가 있고, 필리포디아, 라멜로포디아의 그런 차이점은 필리포디아가 좀 더 미세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은 라멜로포디아고 손가락은 필리포디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팁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저기 있는 재료를, 저기 있는 거를 뭐 인지하고 싶을 때 팔을 뻗고 손을 뻗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인지해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손 뻗는 게 라멜로포디아고 손가락 끝이 필리포디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그냥 뭐 젤리 같은 구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손가락 뻗으려면은 뭔가 뼈가, 사람도 뼈가 안에 있듯이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뼈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액틴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 뼈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세포 안에는 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손을 이렇게 뻗기도 하고 둘러뻗기도 하고 둘러뻗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셀 무빙과 셀 어레인지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강의영상,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지금 초록색 역할을 하는 게 약간 필리포디아를 염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리딩 엣지라고 하는 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리딩 엣지라고 하는 거고, 얘가 좀 더 발현이 되면서 열심히 세포가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단백질을 siRNA 약간 낙다운 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를, 원래는 움직이는 세포인데 움직이지 못하게도 막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것들은 이제 포커 어디에전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절벽을 올라갈 때 손으로 도랑을 잡고 또 다음 또 잡아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잡고 하는 게 포커 어디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커 어디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라멜로포디아, 필리포디아를 통해서 주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잡을만 하다 하면 딱 잡는 거죠.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인기 전략 게임. 얘를 꺼야 되는데. 별도 설치 없이 번째는 이제 셀 어데이션 스트럭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세포의 막이고요. 세포의 막이고 이중 지지로 되어 있죠. 예, 하이드로포빅한 데는 안쪽에 보이고 하이드로필릭한 거는 바깥에, 거꾸로군요. 하이드로포빅한 게 바깥에 되어 있고 필릭한 게 안에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했던 이제 액틴이라고 하는 그런 뼈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세포의 골격이고, 그 액틴의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어디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봤듯이 세포가 뭐 어디 잡을 때 아까 라멜로포디아, 필리포디아로 이렇게 막 만지다가 잡잖아요. 잡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오신, 액틴, 그 다음에 인테그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큰 약간 우리 텐트로 치면은 텐트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텐트의 마지막에 뭐 양 사이드에 포를 이렇게 해서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역할이 포커 어디에전. 그러니까 얘를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포커 어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하면은 어쨌든 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주의를 인지하고 움직이려고, 잡고 움직이려고 했을 때 세포 입장에서는
포커 어디에이전을 통해서 잡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세포의 세포질, 핵, 그 다음에 세포막인데 세포막에 이제 인테그린, 뭐 탈린, 빈큘린, 액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포커 어디에이전을 형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세포의 기질을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할 때 세포가 아까 봤듯이 얘를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잡아 당겨봐요. 당겨봐서 얘가 당기나 안 당기나. 그래서 잘 당기면 단단하니까 좀 더 포커 어디에이전을 더 많이 하고 당겼는데 잘 그냥 딸려와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풀고 다시 딴 데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포가 잡고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어떤 성장 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로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리셉터를 인지해가지고 리셉터를 통해서 50초 정도 쭉 가게 되면은 핵에 전달이 돼서 뭐 이거 뼈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얘는 50초가 걸리지만 우리가 이런 세포의 기질을 우리가 만약에 잡고 있는 세포를 흔들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거의 뭐 몇 미리세컨드 만에 1미리세컨드 만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포커 어디에이전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총합체와 액틴, 그 다음에 뉴클리어 멤브레인과 연결되는 네스프린 구조 또는 그 뉴클리어 멤브레인에 붙어있는 크로마틴까지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밖에서 내가 콜라겐을 흔들게 된다고 했을 때 세포의식이 흔들게 되면은 이 인테그린을 통해서 액틴 통해서 여기 세포의 핵까지 연결이 되고 그게 흔들림을 통해서 이 크로마틴에 전달되고 있는 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럴만하죠. 실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내가 당기게 되면은 이 안까지 힘이 전달되겠다. 그러면 이 안에도 뭔가 뭐 DNA가 안에 전달된다든지 그런 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증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의 기질에 해당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포가 잡는 세포의 기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료인데 이 재료가 이제 단단하냐, 소프트하냐에 따라서 이거 세포 입장에서는 얘를 잘 잡을 것이냐, 세게 아니면 덜 잡을 것이냐를 인지를 하고 그를 통해서 핵 안에 있는 전사가 달라질 거가 되겠죠. 핵 안에 전사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줄기세포의 분화라든지 성장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세포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주위를 잡고 인지하는데 그때 포커 어디에이전을 활용하게 되고 주위를 잡는 걸 통해서 내가 딱딱한 데 잡으면 딱딱한 데에 맞게끔 행동하고 이 세포가 좀 소프트하게 잡으면 소프트하게 맞게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 재료라고 하는 세포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만들게 될 때는 세포가 인지하게 되니까 이 세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나노 토포그래피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그 다음에 이 표면이 뭐 COH가 돼 있다, NH2가 돼 있다 그런 펑션이 어떻게 돼 있나 또는 세포가 잘 붙을 수 있는 구조가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은 이 세포가 단단하냐 소프트하냐 스티프니스 또한 이 재료가 디그라데이션 한마디로 분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잡다가 뭐 분해가 되면 또 날아가고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재료를 만들 때는 생체재료는 일반 재료와는 다르게 세포가 인지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재료를 잘 인지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포를 분화하거나 성장시키게 하는 게 우리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티리얼이 스템셀의 레귤레이터, 조절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이오매티리얼에 대해서는 그 전에 배웠듯이 뭐 세라믹, 메탈, 폴리머 그거의 합성물이 컴포짓이 있죠. 그래서 뭐 각각의 장단점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체재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거시적으로 저번에 배웠고 중간고 전에는 이번에는 약간 미시적으로 이런 생체재료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세포와 만나서 세포가 조절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 세라믹 같은 경우는 단단하죠. 단단한데 깨지기 쉬워요. 네, 깨지기 쉬워서 브리틀하다고 표현하게 되고 유리를 생각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유리 같은 재료는 바이오액티브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액티브라는 게 생활성이 있다. 몸에 들어가서 활력을 준다. 이런 느낌이죠. 또한 인액티브 해서 활력을 주지 않지만 그냥 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더라. 되는 것들이죠. 근데 메탈 같은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들어가서 금이면 괜찮아요. 근데 금이 아닌 만약에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철이다 라고 하게 되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얘가 부패되잖아요.
부식이 되죠. 부식이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는 금속 재료는 무조건 부식이 안 되는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되고 그 대신 메탈의 장점은 약간 좀 터프하다는 게 내가 늘렸을 때 늘려지기도 하지만 얘가 한 번에 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내가 뿡 늘리면 꽤 견디다가 파절되면 딱 파절됐는데 메탈은 견디면서 쭉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게 여처럼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얘가 몸 안에 들어가서 파절이 되진 않고 그냥 변형만 될 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파절면이 딱 깨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 안 좋겠죠. 딱 깨지게 되면 깨지는 것보다는 그냥 변형이 돼버리면 이런 건 뭐 어떻게든 우리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고분자는 장점이나 단점이 얘가 녹아요. 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한 건 단점인데 강도가 약하면서 녹아나가니까 아예 밖으로 배출이 가능하죠. 세라믹과 메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몸에 집어 들어가면 반영구적으로 쓰게 되는데 폴리머 재료는 웬만하면 이제 약간 녹아나는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각각의 장단점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생체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스트롱하면서 터프하거나 디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바이오액티브하거나 디그라데이션 폴리머와 세라믹 바이오액티브를 합치게 되면 이런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스트롱한 메탈과 뭐 터프한 브리트라 인액티브와 세라믹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트롱 앤 터프 머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생체 재료가 원하는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를 만들 수 있다. 행체 재료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때까지는 약간 재료적인 측면이었고 줄기세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예요. 줄기세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총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셀프 리뉴얼, 자기 재생산이 가능하자. 즉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돼도 줄기세포가 돼야 됩니다. 얘가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딸 세포를 만들었는데 줄기세포가 아니야. 그건 줄기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셀프 리뉴어빌리티가 있고 자기 재생산이 가능하면서 그 다음에 각각의 리니지로 서로 다른 리니지로 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MSC라고 하는 중간형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세 가지 리니지로 분화가 가능해요. 뼈, 지방, 연골.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형 줄기세포라고 하는 우리가 본메로 스템셀, 그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인데 골수 말고 머리에 들어있는 뉴로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뉴런 스템셀도 세 가지로 분화가 가능해요. 어떠냐? 이 뇌를 이루게 되는 뉴런, 아스트로사이트,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분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어쨌든 분화가 가능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치아에서 있는 줄기세포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팔을 화상 입었어요. 그러면 최소 2주는 가요. 껍데기가 그 껍질이 지고 그 다음에 새살이 들어올 때까지. 하지만 치아 입안에 만약에 내가 뜨거운 거 물어서 뜨거운 거 먹다가 헐었다 싶으면 여러분들 좀 입천장 까지고 다음날 다음날 되면은 뭐 그랬나 싶을 정도로 빨리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힐링이 빠르다는 건 줄기세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체가 쉽고 피부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떼야 되는데 물론 떼기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 뼈세포다. 뼈 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치아 입안에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봉으로 긁으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아 상이 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치아도 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이나 뼈 조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기 쉽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능이 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각광을 하고 있어요. 치과에서 나온 줄기세포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좋은 저널에 치과용 줄기세포가 참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진지발이라고 하는 잇몸 줄기세포, 그 다음에 PDA라고 하는 치주인대 줄기세포, 그 다음에 쉐드라고 하는 어린이 치아 줄기세포, 어린이 치아 치수 줄기세포, 그 다음에 DPSC라고 하는 치수 줄기세포, 네. 알베올라 본트라고 MSC라고 하는 치조골 줄기세포, 즉 다양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우리 입 안에서는 매우 줄기세포가 다양하게 있고 이거를 활용도가 높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치과용 줄기세포들, 일반적인 본메로 줄기세포들, 고수 줄기세포들, 이 줄기세포와 이제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기질이라고 표현되는 번역하게 되는데 이 기질이 뭐냐면 보통 세포의 기질 extracellular matrix 줄여서 ECM이라고 하는 ECM의 약자를 그냥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매트릭스라 하시면 이게 뭐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재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 즉 제로 엘라스티시티 제로의 그냥 스티프니스 뭐라고 하냐 이렇게 탄성 계수가 direct stem cell lineage specification 줄기세포의 리니지 어떤 쪽을 분야할 것이냐를 결정하더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셀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여기서 있는 데니스 디셔라고 하는 교수는 유펜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갔냐 유펜에서 제가 그 디셔 교수님 만나고 옷을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유펜 간 김에 디셔 교수님 만나서 인사하고 좀 디스커션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샵에 가서 옷을 사왔죠. 제가 그 취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디셔 교수님이 사실 제로하는 사람이에요. 제로하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이렇게 세포와 제로가 만났을 때 어떻게 분화가 바뀌느냐를 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세포 전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뭐 머리,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 오스테오라고 하는 뼈가 이게 탄성계수가 1kPa, 10kPa, 40kPa로 매우 달라요. 즉 머리에 이루는 티슈들은 매우 소프트하고 뼈를 이루는 티슈는 매우 딱딱하다.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의 강도가 아니라 이런 조직의 탄성계수라면 강도라기엔 좀 다르죠. 뭐냐? 얘를 내가 1mm 정도 변형시킬 때 얼만큼 힘이 들어갈까가 탄성계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포가 이런 브레인과 오스테오 뼈를 이 세포가 뭐 깨트리게 하지 않을 거야. 단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할 때 뭐가 중요하냐? 얘가 만져서 그러니까 변형을 시키려고 할 때 얼만큼 힘이 드느냐가 탄성계수가 되는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제로의 탄성계수가 뭐 1, 10, 40일 때 시간에 따라서 1에서 자라는 MS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뉴런처럼 자라고 8에서 자라는 것들은 이렇게 머슬처럼 길다래지고 40에서 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빵빵하게 펴지더라. 를 증명한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분화했더니만 역시 얘는 지금 분화 미디어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컬처 조건에서 자란 거예요. 세포를 배양시킬 때 세포를 성장할 수도 있고 분화시킬 수도 있는데 미디어가 달라요. 배양 조건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하는 조건에 키우는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더라. 그쪽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걸 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화를 시킬 수 있는 미디어를 쳤을 때도 실제로 분화가 신경, 근육, 뼈로 잘 되더라고 증명하게 된 것이죠. 최초로. 그래서 세포가 실제로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고 재료를 인지했을 때 세포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분화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탄성계수다 라고 해서 탄성계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탄성계수를 지닐 수 있는 같은 재료인데 탄성계수가 다를 수 있는 재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였고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의 신체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실제로 브레인 머슬 오스테오드에서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세포의 기질을 가지고 탄성계수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마의 상황과 그 상황을 모방하기 위해서 재료를 만들어서 이 몸의 상황을 모방해서 결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있는데 줄기세포가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쪽에 분화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화가 될 때 사람들 이전에는 분화를 시키는 약간 성장인자 같은 게 있어서 분화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세포가 인지하는 거로 인해서도 바뀔 수 있다. 사실은 둘 다겠죠. 이런 성장인자와 세포가 인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둘 다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뭐 사람이 뭐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유전자가 있고 두 번째가 주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한마디로 성장인자를 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게 주변의 재료냐 아니면 세포의 기질이냐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 컨비네이션이 됐지만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1번만 생각했었어요. 성장인자가 중요한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케미컬 큐라고 해요. 아니 뭐 바이올로지컬 Q가 CUE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신호 전달이 다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세포가 인지할 수 있는 세포의 기질도 어떤 세포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고요. 셀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은 저는 2009년도에 우리 영국에 있는 글라스고 대학의 달비라는 친구인데요. 역시 이 친구도 저희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이 달비가 이제 박사후 과정, 이제 지금 현재 교수인데 박사후 과정 박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이 논문을 냈어요. MSC가 나노스케일 시메트리 디스오더, 즉 어떤 울퉁불퉁한 게 나노스케일로 있을 때 MSC가 분화가 바뀌더라. 이게 뭐냐면은 앞에 전에는 인지하긴 해요. 세포가 인지할 때 세포가 사이즈가 보통 10마이크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마이크로 된 세포가 인지하는 단위가 당연히 마이크로가 아니라 그 이하 단위겠죠. 우리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가 어떤 거죠? 우리가 뭐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그러면 머리카락 사이즈가 보통 10마이크로 되는데 또는 수마이크로. 우리 사람은 뭐 1m라고 치면 1m 있는 사람이 그때 1000분의 1인 1mm, 그 1000분의 1인 1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입에서 넣는 재료를 가지고 그 높냐 낮냐, 내가 이물질이 있으면 좀 높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는 한계가 보통 1, 2마이크로예요. 그 정도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분의 1의 제곱 10의 6승분의 1을 느끼는 거죠. 그럼 세포가 10마이크로가 되는데 얘가 느낄 수 있는 단위가 우리가 비슷하게 계산하면 10마이크로 나누기 10의 6승하게 되겠죠. 그게 뭐 10나노 아니면 10피코미터. 그래서 매우 작은 단위를 느끼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달리게 했던 거는 나노 단위가 중요하다. 10마이크로 된 세포는 수 나노미터, 1나노, 2나노를 느끼더라. 그 느낌에 따라서 세포가 분화가 되고 안 되고 하더라. 그게 박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따라서 이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 나노미터의 그런 뾰족뾰족한 구조를 만들고 이게 정렬을 일정하게 한 거랑 위아래로 한 거랑 약간의 비정렬, 완전 랜덤하게 했을 때 적당히 랜덤한 구조에서 이 초록색이 이제 OPN, OCN이라고 하는 뼈와 관련 단백질을 염색한 것인데 빨간색은 액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배운 세포 골격을 염색한 거고요. 세포의 골격은 다 똑같고 이 초록색이 얼마큼 맞느냐 보시면 돼요. 이 OPN, OCN 나타나고 있는 초록색이 맞는 곳이 어디죠? 이 D에서 많잖아요. D나 I에서. 그래서 적당히 랜덤하게 나노 스케일이 있는 곳에서 세포가 분화가 잘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세포 입장에서는. 이건 약간 이상한 상황인 거지. 신체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약간 오히려 랜덤하게 있겠지. 근데 또 완전 랜덤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한 랜덤한 조건에서 나노 스케일, 나노 단위로 뭔가가 박혀 있어야지만 얘가 MSC라는 줄기세포가 내가 뼈 구조에 있구나라고 해서 뼈가 돼야겠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의 분화가 아까 앞서 디셔 논문 교수님의 디셔 선생님이 했던 것은 이 탄성 계수가 중요하다고 하고 탄성 계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노 스케일의 랜덤한 나노 스케일도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재료를 만들 때 같은 재료를 넣더라도 뼈가 잘 되게 하려면은 그냥 평평한 재료가 아니라 이 평평한 재료에 이와 같은 약간의 랜덤한 나노 스케일의 뾰족뾰족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뼈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게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2D에서 사용했어요. 우리가 세포를 키울 때 이렇게 어떤 재료 위에 사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3D 이렇게 도토리 묵이나 푸딩이 안에 쌓였을 때 어떨 것인가. 왜냐하면 실제 우리 줄기세포 생각해보면 줄기세포가 몸 안에 있을 때 단순히 이렇게 어디에 딱 붙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이런 근육이나 뼈의 골수라고 하더라도 위아래 다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세를 부르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만세.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사람들이 말하길 이런 킬로파스칼 탄성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2D의 상황에서는 뼈가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보라색이 뼈가 되는 거고 빨간색이 아디포 지방이 되는 건데 뼈가 하나도 근데 지금 3D 상황 이 세포가 도토리 묵이나 푸딩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게 중간에 줄기세포 MSC가 뼈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뼈가 되는 게 전혀 없고 다 아디포가 되는 거예요. 아디포가 뭐냐? 다 지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얘가 2D로 키웠으면은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가지고 쭉 증가될 거예요. 보라색이 좀 많이 나오게끔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지방이 되더라. 이게 무엇이냐? 2D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3D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르구나 느낌이.
그래서 이걸 시인에게 이 B를 정량한 것이고, 정량이라는 건 보기 좋게 좋은 이미지를 실제로 세 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세포 안에 힘을 줬어요. 이 세포가 뭔가 좀 짱짱하게 뭐 힘을 딱 주게 했더니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락스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했더니만 갑자기 뼈가 확 됐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 3D 환경에서 세포가 힘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지만, 힘이 있어야지만 뼈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근데 힘을 못 주는 상황인 3D에서 벌어지게 되니까 다 지방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2D 상황에서는 얘가 힘을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탄소교수가 크면 클수록 힘을 잘 줄 수 있었어. 하지만 3D 상황에서는 뭔가 다르게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같은 탄소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D와 3D가 매우 다르구나 라고 해서 이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의 개념은 어떤 생체재료나 줄기세포가 각각에 따라 노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의 비헤이비어, 행동을 생체재료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 쓰고 좋은 임상에 쓸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 쓰는 재료가 A 재료가 있는데 A 재료가 왜 좋은지 몰라요. 해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냥 좋아. 근데 그의 언더라인 메커니즘, 그 비하인드 메커니즘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보통 몸에 쓰는 재료가 지금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심사를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허가 없이 썼는데 잘 됐어.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후에 허가를 해주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은 현재 아무거나 갖다 쓰면 절대 안 되죠. 시약처랑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물실 세포 실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밝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왜 좋아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밝혀야지만 내가 원하는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 하시고, 또한 세포가 여러분들 기억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세포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뭘 기억하느냐? 세포가 만약에 소프트한 데 있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딱딱한 데 있느냐 따라서 세포가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소프트한 데 있는 줄기세포는 다시 얘를 딱딱한 데 보내도 소프트함을 인지해가지고 뭐 지방으로 되고, 딱딱한 데 있던 세포는 딱딱한 데 가서 다시 뼈가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뭐 10년 동안 살아온 생활이 이 이후의 10년도 결정한다는 것들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게 똑같이 줄기세포도 과거에 10일 동안 자랐던 조건이 추후에 10일 동안 자랄 조건을 결정한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세포도 재료를 통해, 세포가 메모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물 생체 재료를 바꿔줘가지고, 원래는 10kPa는 재료를 위해서 세포를 키우다가 얘를 UV를 쪼여주게 되면은 이게 탄소교수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2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혼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컨셉 스터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체 재료를 다이나믹하게 이용하여서 줄기세포의 비헤이비어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줄기세포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생체 재료가 어떻게 줄기세포 스터디에 쓰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몇몇 논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느낌은 줄기세포 같은 게 실제 세포고 얘가 사람처럼 움직인다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